제가 연구하는 건 초팔입니다. 저기 지금 붙어 있죠. 교미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미가 시작한 다음에 교미가 언제 끝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거를 그거를 한 수천 번 봤습니다. 수천 번.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과학이 무엇인가? 나는 왜 과학을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대체 과학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돼 있길래 내가 교수까지 됐는데 이렇게 좌절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파리 과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생물학자입니다. 근데 초파리를 가지고 행동을 신경회로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하는 건 초파리입니다. 저기 지금 쫓아다니는 애들이 수컷이고요. 그 도망다니는 게 암컷입니다. 저러다가 암컷이 수컷이 마음에 들면 저 왼쪽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붙어 있죠. 교미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 교미가 시작한 다음에 교미가 언제 끝나는지를 연구합니다. 보통 20분 정도 교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편의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뉴런 굉장히 생물학자들한테는 훌륭하다고 하는 논문을 내고 교수가 됐어요. 제가 연구하는 건 초파리 수컷이 다른 수컷들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 교미를 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네,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한테 지기 싫어서. 그거를 스펌 컴페티션 혹은 정자 경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수컷들이 내가 교미한 암컷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오래 교미를 해서 최대한 암컷이 다른 수컷과 교미를 못하게 막아요. 그걸 가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교미를 그러면 수컷이 오래 하잖아요, 더. 그럼 얘네들이 시간을 더 오래 끈다는 얘기잖아요. 전 저 행동에 굉장히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유전학적으로 연구해서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밝힌 신경회로입니다, 저게. 세상에서 저희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연구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사람들이 묻거든요. 초파리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걸 연구하냐? 자,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 시계 안 보고 얼마나 됐죠? 한 2, 3분 됐죠? 그거 어떻게 아세요? 느낌으로 아세요? 지금 뭔가 제가 시간을 물어봤을 때 뭔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내가 몇 분이라고 얘기했죠? 어림짐작해서. 자, 그거를 간격인지 혹은 인터벌 타이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초도 잴 수 있지만 몇 분 간격도 잴 수 있어요. 재셨잖아요, 방금. 자, 그걸 간격인지라고 하고요.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연구 주제예요. 오래전부터 인터널 클락 모델이라고 해서 유명한 모델이 있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두뇌 안에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계. 그래서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가는데 그러면 그 가는 시계의 그 시간을 어디선가 받아서 그걸 기억 회로에 넣고 그 기억 회로에서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비교해서 우리가 시간을 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연구가 돼 있는데 생물학은 연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파리의 교미 시간을 이용하면 우리가 몇 분 단위의 시간을 재는 그 인터벌 타이밍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다윈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종의 기원을 썼던 자연선택이라는 원리를 발견했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뒷산이 북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꿀벌, 개미 이런 거 잡으면서 놀았어요. 꿀벌에 많이 쏘여봤고요. 개미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벌레들 잡아서 놔주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항상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생물학자는 원래 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 입학을 했죠. 저게 졸업할 때 제 모습입니다. 저와 지금 많이 다르죠. 사람은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74년생인데 74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출판됐어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름 다 들어보셨죠? 저 사람이 생물학자 중에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할 겁니다. 지금은 한 70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저분의 책을 1999년에 읽었어요. 그리고 저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도 잘 안 읽던 그냥 이과생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과학책들을. 그래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고생물학자도 만나게 되고 에드워드 윌슨, 통섭 아시죠? 통섭.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그 생물학자도 만나게 되고,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최재천 교수님이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최재천 교수님 실험실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부푼 마음을 안고 최재천 교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들어올 아이들이 차 있다는 말씀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럼 나는 행동 연구 같은 걸 못할 바에는 그러면 생물이 아닌 것을 연구하겠다라는 반항심에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러 갑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죠.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 박사 학위가 시작됩니다. 2000년에서 2008년, 그러니까 거의 8년 반, 9년을 저는 저 분자생물학 대학원에서 보냈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보통 박사학위 5년이면 하거든요. 그러다가 저런 분자생물학 논문을 쓰고 지금 초파리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저 책을 발견합니다. Time, Love, Memory라는 책인데 초파리를 가지고 행동유전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시모 벤저라는 과학자의 일대기예요. 저 책이 한국에는 초파리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저 연구를 했던 벤저의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멘토인 윤영과 릴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하게 되죠. 과학자로.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믿으셨어요? 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성공 스토리가 있죠. 저는 저렇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이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원래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가고 싶었어요.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데 거기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답장도 안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인연을 찾아서 샌프란시스코를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그냥 박사후 연구원 인터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멘토였어요. 그 중에 한 명. 근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누군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읽고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책을 나중에 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성공 방정식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 그게 이제 과학자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박사후 연구원, 흔히 포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포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초파리의 교미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있죠. 그거를 한 수천 번 봤습니다. 수천 번. 아까 그 간격인지 인터벌 타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정말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고 이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 계획서로 씁니다. 5번을 제출했는데 5번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는 점점 떨어져 가고 학생들은 연구비가 없는 교수니까 들어오지 않겠죠. 랩 분위기는 이상해지고. 그래서 5년 후에 이제 대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 제가 바닥을 친 거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과학이 무엇인가? 나는 왜 과학을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대체 과학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돼 있길래 내가 교수까지 됐는데 이렇게 좌절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박사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중국이나 미국을 학위 공장이라고 불러요. 박사학위자들 너무 많이 대학에 배출하는 거죠. 근데 책임을 안 져요. 요즘 박사하고 백수한 사람들 많죠, 주변에. 네. 일자리가 없어요. 과학자의 삶은 전부 다 이렇게 막 되게 낭만적이고 재밌는 줄 아셨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과학을 왜 시작했지? 물론 발견하고 싶은 비밀이 있으니까 시작했죠. 근데 과학은 정말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만 하나? 근데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는 말이죠. 0.001%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9.9999%의 과학자들은 뭐죠? 개미입니까? 아무 의미 없나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 어디서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시민들 속에서 일을 할 수는 없나?
그러면서 여러 책도 읽게 되고 제가 글을 많이 쓰거든요. 글도 쓰게 되고 과학이 삶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과학은 정말 그 진리를 발견하는 데만 소용이 있는 학문인가? 아니면 과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분명한 부분들이 있는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런 과학을 대학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가져가 보자. 무슨 얘기냐면 내 실험실을 밖에다 만들어 보자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름을 타운랩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실험실. 그렇죠? 누구나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가서 시민들에게 과학을 가르쳐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는 새로운 방법 타운랩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과학자가 자기 연구 얘기하고 이럴 때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과학을 대학에서 끄집어 나와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학이 고급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자, 타운랩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가면 어디에든 피아노 학원이 있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누구나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돈을 줘도. 과학은 왜 그렇게 못하죠? 실험하는 아이들 별로 없잖아요. 실험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자, 그럼 동네에 피아노 학원 같은 실험실이 정말 많이 생긴다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접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과학을 접해서 과학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꼭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타운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타운랩은 그렇게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을 경험해서 과학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꾸고 시민을 바꾸고 하는 것을 넘어서 힘든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돕자는 의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백수가 되는 과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직업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신문에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려 꽤 많은 돈을 투자를 약정을 받아요. 그리고 말로만 끝날 수는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캐나다에서 타운랩을 아주 작게 시작해 봅니다. 저 친구가 타운랩 1호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저 대학원생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실험도 해요. 저게 지금 초파리가 얼마나 빨리 저걸 올라갈 수 있는지를 재는 거예요. 자기 아이폰으로. 저기 도와주는 사람은 박사과정 학생이고요. 그래서 막 견학을 오면 막 자기 거 발표도 하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복도에서 저 복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화이트보드를 붙여놓고 스스로 애들이 서로 가르치게 만들거든요. 서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나중에 들어온 학생인데 처음엔 굉장히 수줍었거든요. 나중에 자기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데 거의 석사생처럼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 3, 4개월이 지났더니 이게 이제 극명한 극과 극인데 이게 이 첫 1호 학생이 첫 발표를 할 때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얼어있죠. 긴장하고 얼어있고 말도 되게 어눌하고 이러거든요. 이러던 학생이 이게 6개월 후입니다. Okay, so like I said, for like the last meeting, our project is basically testing out the different 표정과 genes that 제스처부터 occurring 다르죠. 거의 석사 학위생이 발표하는 수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발표를 해요. 과학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과학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고 놀고 니네가 데이터를 분석하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학생들이 만든 데이터의 일부예요. 저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했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다 저걸. 진짜 논문이죠. 진짜 학생들이 만든 논문.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원을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인가? 꽤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 같지 않아요? 아니면 더 좋은 일에
이 타운랩 아이디어를 쓸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타운랩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아이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혹은 탈북민 아이들, 그 아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 주류로 편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근데 과학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과학자는 있잖아요.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는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럼 저 아이들이 타운랩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고 유학을 가고 혹은 대학에 가면 저 경험이 저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주류로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타운랩을 지금은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의 과학을 통해서 사회 주류로 편입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공공단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아마 타운랩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플라이룸이라는 책을 내고 책이 진짜 안 팔렸거든요. 책이 어려워요. 아주 안 좋은 버릇인데 책을 어렵게 씁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그 최영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과학사학자신데 과학사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저를 낯선 과학자라고 부르셨어요. 제 생각에도 제가 좀 낯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자의 카테고리에 아마 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 뭐 뉴턴, 다윈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성공 스토리만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실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패의 순간들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과학을 그 상아탑에 가두지 말고 시민들에게 꺼내서 보여주자. 그러면 뭔가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과학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식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걸 넘어서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훌륭한 합리적 지식체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이 별로 없죠. 그래서 타운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과학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까지 저는 김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